유라야, 그 사람 갔어. 우리 이제 정식으로 함께 할 수 있어. 여사님의 모든 주식과 부동산은 자선기금으로 기부됩니다. 남편 박진우 씨에게는 교회 아파트 한 채만 유산으로 남습니다. 병원의 응급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붉은 수술 중 등불이 눈을 찔렀다. 박진우는 복도 긴 의자에 기대어 앉아 스마트폰 화면 위에서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다. 이따금 고개를 들어 수술실 문을 힐끔 쳐다보았다.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걸어 나와 강지연 씨의 사망을 알렸다. 진우는 그저 가볍게 한숨을 내쉴 뿐 그의 눈빛에서는 예상했던 슬픔 대신 알아차리기 힘든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희미한 기쁨이 묻어 있었다. 유라야, 그 사람 갔어. 우리 이제 정식으로 함께 할 수 있어. 강지연의 장례식은 일주일 후에 열렸다. 규모는 작았지만 장엄하고 숙연했다. 조문객들은 대부분 지연이 생전의 친구들과 사업 파트너들이었다. 진우는 유가족으로서 검은 양복을 입고 검은 완장을 찼으며 얼굴에는 적당한 슬픔을 띠고 있었다. 그는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위로를 받으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행동했다. 하지만 이 슬픔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는 오직 그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종류의 환희로 가득 차 있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조문객들이 흩어지자 진우와 몇몇 가까운 가족들만 남았다. 진우의 스마트폰 화면이 다시 밝아졌다. 최유라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다 끝났어. 괜찮아? 진우의 입꼬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살짝 올라갔다. 응, 다 끝났어. 기다려. 라고 답장을 보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강지연의 영정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 여인은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고 눈빛은 맑아서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진우는 까닭 없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내 자신의 의심을 비웃었다. 지연은 이미 죽었고 모든 것은 끝났다. 그와 지연은 결혼한 지 8년이 되었다. 8년 동안 그는 평범한 대학 졸업생에서 어엿한 중소기업의 사장으로 변신했다. 이 과정에는 지연 집안의 힘과 그의 개인적인 능력이 큰 역할을 했다. 강씨 집안은 이 지역의 재계 명문가였고 지연은 강씨 집안의 외동딸로 어릴 때부터 큰 기대를 받으며 자랐고 사업적 재능도 뛰어났다. 그녀는 가족 기업에서 한 몫을 해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원과 인맥을 이용해 진우가 지금의 비상테크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사업이 성공하면서 진우의 마음도 점점 부풀어 올랐다. 그는 지금의 성공이 전적으로 자신의 재능과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지연은 그저 발판을 제공해준 도구, 언제든 버릴 수 있는 낡은 물건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게다가 지연은 몇 년 동안 몸이 좋지 않아 늘 병상에 누워 있었고 이는 그를 몹시 지치게 했다. 그는 자유를 갈망했고 신선한 자극을 원했다. 그리고 최유라의 등장은 그의 모든 환상을 충족시켜 주었다. 최유라는 젊고 아름다웠으며 상냥하고 배려심이 깊었다. 게다가 진우를 숭배에 가까울 정도로 따랐다. 이는 진우의 허영심을 크게 만족시켰다. 지연이 투병하는 동안 진우와 유라의 관계는 급속도로 깊어졌다. 그는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고 지연의 병세가 위중할 때조차 건성으로 대했다. 지연은 무언가 눈치챈 듯 했지만 한 번도 그 사실을 들추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하며 가끔 눈빛의 깊이를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드러내 진우를 불안하게 했다. 이제 그녀가 드디어 떠났다. 모든 것이 순리대로 풀릴 것이었다. 진우는 이제야말로 당당하게 최유라와 함께하며 그가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과 부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빠, 힘들었지? 진우의 여동생 박진아가 다가와 물 한 잔을 건네며 걱정스럽게 그를 쳐다보았다. 진아는 진우의 유일한 혈육으로 항상 오빠의 말을 잘 따랐다. 그녀는 오빠와 새언니 사이의 문제를 알고 있었고 진우를 만류하기도 했지만 결국 오빠의 편에 서기로 했다. 괜찮아, 진아야. 진우는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김 변호사가 지연의 유언장을 장례식 3일 후에 낭독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다. 그는 지연의 법적 남편으로서 지연의 유산 대부분을 순조롭게 상속받을 것이라고 믿었다. 도심에 위치한 수십억 원 가치의 빌라와 지연 명의의 회사 지분을 포함해서 말이다. 이 재산이라면 그와 최유라가 호화로운 삶을 살기에 충분했다. 장례식 다음 날, 진우는 서둘러 그와 지연이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왔다. 호화로운 빌라는 텅 비어 있었고 곳곳에 지연의 생전 흔적이 남아 있었다. 거실에는 지연이 직접 고른 예술품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서재에는 그녀의 전문 서적들이 책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침실 옷장에는 그녀의 잠옷이 아직 걸려 있어 은은한 향기를 풍겼다. 진우는 이 장소들을 지나가며 마음의 한 점의 미련도 느끼지 못했다. 오직 벗어나고 싶은 조급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최유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우쭐함이 섞여 있었다. 유라야, 이리 와. 보고 싶어. 최유라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약간의 수줍음이 묻어 있었다. 정말? 오빠, 지금 바로 갈게. 전화를 끊고 진우는 유라와의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지연의 유품을 처리하고 빌라를 새로 인테리어해서 지연이 존재했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릴 작정이었다. 심지어 유산을 받자마자 유라와 해외여행을 가서 신혼여행을 즐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계획까지 세워두었다. 최유라는 금방 도착했다. 그녀는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정교한 화장을 했으며 긴 머리를 어깨에 늘어뜨려 유난히 청순하고 매력적으로 보였다. 그녀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진우의 품에 안기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너무 보고 싶었어. 진우는 그녀를 꽉 껴안았다. 마음속으로 크나큰 만족감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원했던 것. 젊고 열정적이며 온전히 자신에게 의지하는 여자였다. 두 사람은 빌라 안에서 애정을 나누었다. 마치 이곳에 다른 여주인이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최유라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은 호화로운 삶에 대한 동경으로 반짝였다. 그녀는 이 빌라의 가치와 진우가 곧 상속받을 거액의 유산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의 곁에 부드럽게 기대며 속삭였다. 오빠, 이제 우리 계속 함께 있을 수 있겠다.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거야. 진우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약속했다. 물론이지, 유라야. 내가 너에게 최고의 삶을 선물할게. 유언장 낭독만 끝나면 우리는 새로운 장을 시작할 수 있어. 그는 자신이 명실상부한 억만장자가 되면 최유라가 얼마나 행복해하고 고마워할지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숭배받는 느낌을 즐겼다. 그러나 두 사람이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진우의 스마트폰이 갑자기 울렸다. 김 변호사였다. 진우가 전화를 받자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다소 심각하게 들렸다. 박진우 씨, 내일 오전 10시에 제 사무실로 반드시 시간 맞춰 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연 여사님의 유언장이 예정대로 낭독될 겁니다. 진우는 마음이 철렁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전화기에 대고 차분한 어조로 대답했다. 네, 김 변호사님. 내일 꼭 시간 맞춰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최유라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왜 그래? 오빠, 무슨 일 있어? 진우는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아니야, 그냥 김 변호사가 내일 유언장 낭독하러 오라고 연락한 거야. 걱정 마, 모든 게 순조로울 테니. 그는 최유라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연이 유언장에 무엇을 썼든 남편인 자신이 최우선 상속인이라는 것을 믿었다.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었고 누구도 바꿀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정성껏 차려입었다. 가장 비싼 맞춤 양복을 입고 일부러 한정판 시계까지 골라차서 자신이 안정적이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애썼다. 최유라는 빌라 문 앞에서 그를 배웅했다.
그녀의 눈에는 기대와 애틋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부드럽게 속삭였다. 오빠, 모든 게 잘 되길 바라. 다녀와. 진우는 자신감 있게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고 김 변호사의 사무실로 차를 몰았다. 김 변호사의 사무실은 도심의 고급 오피스 빌딩에 있었다. 진우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김 변호사 외에 몇몇 사람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지연의 먼 친척, 강성그룹의 몇몇 고위 임원, 그리고 진우를 놀라게 한 한 사람, 지연의 절친 이수진이었다. 이수진은 지연의 대학 시절 룸메이트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녀는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눈에는 아직 슬픔이 가시지 않았지만 이상하리만치 침착해 보였다. 수진은 진우를 보자 그저 덤덤하게 쳐다볼 뿐 인사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진우는 기분이 좀 상했지만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 가서 앉았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의아해했다. 왜 지연의 유언장 낭독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걸까? 보통 이런 일은 직계 가족만 참석하면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곧 이런 의문들을 떨쳐버리고 이 모든 것을 빨리 끝내고 새로운 삶을 즐길 생각만 했다. 김 변호사는 사람들이 모두 모인 것을 확인하고 헛기침을 한 뒤 봉인된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사람의 시선은 김 변호사 손에 들린 서류 봉투에 쏠렸다. 진우는 약간 긴장했지만 그보다는 흥분이 더 컸다. 그는 유산을 받으면 어떻게 투자할지, 회사를 어떻게 확장할지, 그리고 최유라에게 어떻게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해줄지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고 강지연 여사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기 위함입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낮고 힘있게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는 봉인된 봉투를 뜯어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김 변호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손바닥에 땀이 나는 것을 느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자신이 곧 진정한 부자, 자신의 운명을 지배할 수 있는 남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김 변호사는 먼저 지연의 생전 소망이나 친지들에 대한 감사 같은 일반적인 내용을 낭독했다. 진우는 약간 조바심이 났다. 그는 오직 유산 분배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는 수진이 이 내용을 들을 때 슬픔과 함께 무언가 깨달은 듯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알아챘다. 다음은 유산 분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더 또렷하고 무거워졌다. 진우는 숨을 멈췄다. 그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김 변호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손바닥에 땀이 나는 것을 느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자신이 곧 진정한 부자, 자신의 운명을 지배할 수 있는 남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김 변호사는 유언장의 다음 장을 넘겼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진우의 심장을 내리쳤다. 그가 먼저 낭독한 것은 강지연 명의의 회사 지분 귀속에 관한 것이었다. 진우는 당연히 이 지분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강지연의 남편이었고 회사의 사장이었으니까. 그러나 김 변호사의 다음 말은 그를 얼음장 같은 물에 빠뜨렸다. 강지연 여사님 명의의 모든 강성그룹 주식, 그리고 본인이 투자하여 설립한 비상테크의 60% 지분은 전액 강지연 자선재단에 기부하여 낙후 지역의 교육 사업 지원에 사용될 것입니다. 해당 재단은 이수진 여사님과 강성그룹의 이사 몇 분이 공동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진우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피가 머리로 솟구치는 것을 느꼈고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는 소리쳤다. 뭐라고요? 자선재단? 이건 불가능해. 내가 남편이야. 내가 최우선 상속인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분노와 충격으로 가득 차 회의실의 정적을 깨뜨렸다. 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아무런 동요 없이 침착하게 말했다. 박진우 씨, 진정하십시오.
이것은 강지연 여사님께서 생전에 직접 작성하시고 공증까지 마친 유언장으로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유언장에는 이 재산이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닌 강지연 여사님의 개인 혼전 재산 및 혼인 기간 중 개인의 능력으로 취득한 재산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진우는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는 이 정보를 소화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이 윙윙 거릴 뿐이었다. 비상테크, 그가 직접 세운 회사의 지분이 고작 40%만 자신의 것이라니. 게다가 강성그룹의 주식 그 천문학적인 액수가 전부 기부되다니 이건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그는 수진을 향해 적의와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다. 이수진, 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너랑 지연이가 짜고 버린 짓이지, 안 그래? 수진은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심지어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박진우 씨, 지연이가 자기 피와 땀이 섞인 재산을 자길 배신한 사람에게 남겨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박혔다. 진우는 그녀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다. 그가 지연에게 잘못했다는 것은 알았지만 지연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는 적어도 부부 공동 재산의 근간은 흔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 변호사는 진우에게 앉으라고 손짓하고 계속해서 유언장을 낭독했다. 둘째, 강지연 여사님 명의의 모든 부동산, 즉 도심에 위치한 한남동 고급 빌라와 여러 채의 다른 부동산은 모두 강지연 신탁기금으로 이전됩니다. 해당 신탁기금의 수혜자는 강지연 여사님의 먼 조카인 강민준 군과 여사님께서 후원하시던 낙후 지역의 여러 학생들입니다. 박진우 씨께서는 혼인 기간 중 이미 소유하고 실제 거주하셨던 교외의 아파트 한 채는 계속 소유하시게 됩니다. 진우는 그 말을 듣고 벼락을 맞은 듯 했다. 한남동 빌라, 그가 그토록 꿈꾸던 수십억 원짜리 빌라가 그의 것이 아니라니. 그에게 남은 것은 교외의 작은 아파트뿐이었다. 그것은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것으로 크지도 않고 인테리어도 낡았다. 그는 가슴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무언가 꽉 막힌 것처럼 숨쉬기조차 어려웠다. 그는 항상 지연이 몸이 약하고 물질적인 것에 욕심이 없어서 그와 유라의 관계를 모른 척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와서 보니 그는 틀렸다. 완전히 틀렸다. 이건 불가능해. 절대로 불가능해. 진우는 갑자기 책상을 내리쳤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다. 그는 김 변호사를 가리키며 쉰 목소리로 분노에 차소리쳤다. 김 변호사님, 당신 저들한테 매수된 거 아닙니까? 이 유언장은 가짜야. 지연이가 나한테 이럴 리 없어. 김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엄숙하게 말했다. 박진우 씨, 언행에 주의해 주십시오. 이 유언장은 강지연 여사님께서 정신이 온전하고 어떠한 외부 압력도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서명하셨고 공증사무소에 죄정 공증을 거쳤습니다. 또한 여사님께서 투병 기간 중 여러 차례 저에게 유산 계획에 대해 자문하셨고 유언장 내용을 반복적으로 수정하고 확인하셨습니다. 모든 서류는 전문기관에서 필적 감정과 정신 감정을 받아 진위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유언장의 진위 여부에 이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은 찬물 한 바가지를 끼얹은 것처럼 진우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어붙게 했다. 그는 김 변호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알았고 지연의 치밀함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정말로 이렇게 준비했다면 틀림없이 완벽해서 어떤 허점도 없을 것이었다. 이수진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연민이 섞여 있었다. 박진우 씨, 지연이는 당신과 최유라 씨의 일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계속 참았던 거예요. 당신이 당신의 회사를 계속 경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체면은 남겨준 거예요.
하지만 자기 일생의 피와 땀을 불충하고 불의한 사람에게 넘겨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재산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이길 바랐어요. 진우는 수진의 말을 들으며 만감이 교차했다. 그는 갑자기 지연이 위독했던 시절, 그녀가 창가에 홀로 앉아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그때 그녀가 몸이 약하고 마음이 우울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와서 보니 그녀는 아마도 조용히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려 했고 동시에 그에게 소리 없는 반격을 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전례 없는 절망감을 느꼈다. 그의 모든 꿈, 모든 계획이 이 순간 산산조각 났다. 그는 강성그룹의 지분을 잃었고 빌라를 잃었고 손에 잡힐 듯 했던 거액의 재산을 잃었다. 그는 최유라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의 오랜 자신감과 오만함은 강지연의 유언장에 의해 완전히 박살났다. 김 변호사는 진우의 실신 상태를 무시하고 유언장의 마지막 부분을 계속 낭독했다. 마지막으로 강지연 여사님의 개인 소장품, 즉 서화, 골동품 및 보석류는 이수진 여사님께서 대신 보관하시다가 강지연 자선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되어 운영된 후 적절한 시기에 자선 경매를 통해 판매하여 그 수익금 전액을 재단에 귀속시킬 것입니다. 진우는 완전히 의자에 주저앉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가득했다. 그는 마치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극, 소리 없이 치명적인 타격을 본 것 같았다. 그의 눈에는 약하고 병들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아내 강지연이 죽은 후에 그에게 이토록 무거운 일격을 가한 것이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극도로 무거워졌다. 진우는 몸의 모든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마치 영혼 없는 시체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유언장을 덮는 김 변호사를 보았고 수진의 평온한 얼굴과 강성그룹 이사들의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았다. 온 세상이 그를 비웃는 것 같았다. 김 변호사는 헛기침을 하며 정적을 깼다. 박진우 씨, 유언장 낭독은 끝났습니다. 만약 어떤 조항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사무적이었지만 진우는 그 속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냉담함을 느꼈다. 진우는 입을 벌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말라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자존심과 자부심은 이 순간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그는 항상 자신이 결혼 생활의 주도자이며 부의 지배자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꼭두각시처럼 노란한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 이수진이 일어나 진우 앞으로 걸어왔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다. 안타까움과 분노가 있었지만 결국 평온으로 돌아왔다. 박진우 씨, 지연이는 병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도 당신을 생각했어요. 당신에게 비상테크의 40% 지분을 남겨줬어요. 당신이 품위 있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은요. 이게 당신에 대한 그녀의 마지막 자비예요. 진우는 벌떡 고개를 들어 수진을 쏘아보았다. 자비? 이게 자비라고? 이건 명백한 모욕이야. 그는 8년 동안 힘들게 일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이런 찌꺼기뿐이었다. 그는 강렬한 굴욕감을 느꼈다. 그리고 또 말했어요. 만약 당신이 최유라 씨와 끝까지 함께하기로 한다면 그녀에게는 진심으로 대하라고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수진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더 이상 진우를 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다. 강성그룹의 이사들도 차례로 일어나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고 이어서 자리를 떴다. 회의실에는 진우와 김 변호사만 남았다. 김 변호사는 유언장 사본을 진우에게 건네며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박진우 씨, 제 연락처입니다. 추후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진우는 서류를 받았다. 얇은 종이 몇 장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목적 없이 차를 몰았다. 도시의 고층 빌딩들이 그의 눈앞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유언장의 내용과 강지연의 그 평온한 미소로 가득했다. 그는 갑자기 지연이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 그녀가 그를 병원으로 불렀던 일이 생각났다. 그때 그녀는 이미 매우 쇠약했고 목소리도 쉬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진우 씨, 당신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당신이 원하는 걸 얻게 해줄게요. 그는 당시 그녀가 자유, 그가 오랫동안 갈망해온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말의 깊은 뜻은 그 이상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경고였고 그녀의 마지막 반격을 선언하는 것이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지연은 모든 것을 모르는 척했던 것이 아니라 더 품위 있고 더 단호한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을 끝내기로 선택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지혜와 인내심으로 자신에게 마침표를 찍었고 그에게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궁지를 남겼다. 그는 이제 최유라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신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 진우가 빌라에 돌아왔을 때 최유라는 집을 따뜻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놓았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까지 만들어 놓았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그녀의 눈에는 기대와 사랑이 가득했다. 오빠, 돌아왔구나. 유언장 낭독은 순조로웠어. 빨리 좋은 소식 말해줘. 최유라의 희망에 찬 얼굴을 보자 진우의 심장은 마치 얼음 송곳에 찔린 듯 했다. 갑자기 목이 메었고 준비했던 거짓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속일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에게 약속했던 부유한 삶을 줄 수 없었고 그녀가 갈망하던 재벌가의 향연을 가져다 줄 수도 없었다. 그는 말없이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최유라는 그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미소가 점점 굳어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다. 오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진우는 고개를 들어 복잡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걱정을 보았고 그 깊숙이 숨겨진 부에 대한 갈망도 보았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유라야, 우리 미래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최유라는 멍해졌다. 그녀의 얼굴도 점점 창백해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진우는 눈을 감고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최유라에게 이야기했다. 강성그룹 주식이 기부된 것부터 한남동 빌라의 소유권 문제, 그리고 자신에게 남은 것이 비상테크의 40% 지분과 작은 아파트 한 채뿐이라는 것까지 그는 과장하지도 의도적으로 숨기지도 않고 그저 담담하게 사실을 설명했다. 그가 한마디씩 할 때마다 최유라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그가 모든 내용을 다 말했을 때 최유라는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앞치마가 바닥에 떨어지며 작은 소리를 냈다. 그녀의 눈은 커다래졌고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다는 절망감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지연만 죽으면 자신이 순리대로 이 집의 여주인이 되고 진우의 억만장자 아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 아니야, 이건 불가능해. 최유라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목소리는 히스테릭했다. 오빠,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강지연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어떻게 모든 재산을 기부할 수 있냐고. 미친 거 아니야? 진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는 미치지 않았어, 유라야. 누구보다도 정신이 멀쩡했지. 그저 나에게 교훈을 준 거야. 내가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최유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진우에게 달려가 그의 팔을 붙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다.
오빠, 방법을 찾아봐. 당신은 그녀의 남편이잖아. 그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고소해. 이 유언장은 분명 가짜일 거야. 진우는 지친 듯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의 눈에는 절망감이 서려 있었다. 소용없어, 유라야. 김 변호사가 말했어. 이 유언장은 공증까지 마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게다가 지연이는 대부분의 재산을 신탁기금과 자선재단으로 만들었어. 그건 다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 최유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과 분노가 가득했다. 박진우, 날 속였어. 나한테 최고의 삶을 살게 해준다고 했잖아. 재벌 사모님으로 만들어준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아무것도 없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더 이상 상냥하고 배려심 깊은 최유라가 아니었다. 분노와 실망에 이성을 잃은 여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진우를 마치 완전히 실패한 패배자처럼 쳐다보았다. 날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 영원히 함께할 거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뭐야? 빌라 한 채도 못 주면서 나더러 그 낡아빠진 아파트에서 살라고? 최유라의 목소리는 거의 포효에 가까웠다. 그녀는 몸에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벗어 바닥에 세게 내동댕이 쳤다. 진우는 그녀의 흉측한 얼굴을 보며 문득 낯설음을 느꼈다. 이 여자가 바로 자신이 지연을 버리면서까지 선택한 여자란 말인가? 이 여자가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던 여자란 말인가? 그는 갑자기 자신이 너무나 우습고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라야, 나는 진우는 설명하고 싶었고 붙잡고 싶었지만 모든 말이 무력하게 느껴졌다. 그는 최유라가 사랑한 것이 그의 돈과 지위이지 그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최유라는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녀는 빌라 안에서 닥치는 대로 물건을 부수기 시작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꽃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고 소파 위에 쿠션을 사방에 내던졌다. 그녀는 물건을 부수며 울었고 울면서 진우를 욕했다. 이 사기꾼, 내 모든 걸 망쳤어. 내 인생을 망쳤다고. 진우는 그 자리에 꼼짝도 않고 앉아 최유라가 난동을 부리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지연을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심지어 한때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마저 잃었다. 최유라의 비명소리가 빌라 안에 울려 퍼졌다. 끝없는 분노와 절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꽃병 몇 개를 깨뜨리고 벽에 걸린 장식 그림을 찢었다. 마치 진우에 대한 모든 원망을 쏟아내려는 듯했다. 진우는 그저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마음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마침내 최유라의 진짜 모습을 보았고 자기 자신도 완전히 깨달았다. 그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돈과 이익 위에 세워진 거짓된 환상에 불과했다. 그만해. 진우가 갑자기 소리쳤다. 목소리에는 전례 없는 피로와 절망이 담겨 있었다. 최유라는 그의 갑작스러운 분노에 놀라 행동을 멈췄다. 그녀는 진우를 쳐다보았다. 눈에는 약간의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언제까지 이럴 거야? 진우는 일어나 최유라 앞으로 다가갔다. 눈빛은 차가웠다. 말했잖아. 난 아무것도 없다고. 네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가도 좋아. 최유라의 몸이 떨렸다. 그녀는 갑자기 깨달았다. 진우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가 말하던 사랑도 의지할 기반을 완전히 잃었다. 그녀는 어지럽혀진 빌라를 보았고 진우의 그 피곤하고 낯선 얼굴을 보았다. 마음속에 전례 없는 공포가 밀려왔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부유한 삶을 갈망했고 그것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우에게 접근했다. 이제 진우의 몰락은 그녀의 꿈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진우 씨, 나한테 이럴 순 없어. 최유라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고 말투는 부드러워졌다.
상황을 되돌리려 했지만 진우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돌아섰다. 그는 그녀를 보며 마치 그녀를 통해 과거의 자신, 욕망에 눈이 멀어 진심을 배신했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진우가 차갑게 웃었다. 나는 내 모든 진실을 너에게 말했어. 네가 사랑한 게 나라는 사람이라면 지금도 우린 함께 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사랑한 게 내 돈이라면 마음대로 해. 최유라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 했다. 그녀는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확실히 진우의 돈을 그가 가져다 줄 수 있는 화려한 삶을 사랑했다. 이제 그것들이 사라졌으니 그녀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그녀는 갑자기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억울함을 느꼈다.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이랑 강지연, 처음부터 다 계획했던 거지. 최유라가 갑자기 진우를 가리키며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둘이 짜고 날 속였어. 날 망신 주려고. 강지연 그 여자, 정말 음흉해. 진우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최유라가 지연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지연이 그에게 무슨 짓을 했든 그녀는 그의 명의상 아내였고 한때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최유라는 그저 그의 일시적인 탐욕의 산물일 뿐이었다. 그만해. 진우가 다시 소리쳤다. 네가 그 사람을 평가할 자격 없어. 가. 우리 사이는 여기까지야. 최유라는 진우의 눈에서 단호함을 보고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다. 그녀는 울면서 빌라를 뛰쳐나갔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진우는 그녀가 황급히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한 점의 해방감도 느끼지 못했다. 오직 끝없는 공허함과 후회만이 남았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망이 된 거실을 보았다. 마치 자신의 부서진 인생을 보는 것 같았다. 그는 지연과 결혼했던 8년 동안의 일들이 떠올랐다. 지연이 얼마나 따뜻하게 그를 돌보았는지,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를 지지했는지. 그녀는 그에게 회사를 경영하는 법, 비즈니스 세계의 속임수에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가 가장 힘들었을 때도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배신과 상처로 보답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들어 이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무슨 일이죠? 수진 씨, 지연이 정말 모든 걸 알고 있었나요? 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수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네, 알고 있었어요. 와. 당신과 최유라 씨의 일도 당신의 마음도 알고 있었어요. 그저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당신에게 마지막 체면을 남겨주기 위해서. 그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죠? 진우의 목소리에는 고통이 묻어 있었다.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수진이 반문했다. 당신이 돌아섰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단지 자신의 결혼 생활이 서로의 얼굴을 붉히는 막장 드라마가 되는 걸 원치 않았을 뿐이에요. 떠날 때도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되길 바랐던 거고요. 진우는 전화를 끊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지연의 침묵은 무지가 아니라 더 깊은 지혜와 단호함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히스테릭한 싸움도 물귀신 같은 복수도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소리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방식으로 자신과 자신의 재산에 완벽한 마침표를 찍었다. 그녀는 유언장으로 그에게 가장 무겁고 철저한 벌을 내렸다. 그는 병상에 누워 평온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진우 씨, 행복해요? 라고 묻던 지연이 떠올랐다. 당시 그는 건성으로 물론 행복하지 라고 대답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은 아마도 그에 대한 마지막 시험이자 마지막 작별 인사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어리석게도 그 기회를 놓쳤다. 그 후 며칠 동안 진우의 삶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그는 한남동 빌라를 잃고 교외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야만 했다.
회사의 다른 주주들은 유 원장 내용을 알고 나서 그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비록 그가 여전히 비상테크의 4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강지연 자선재단의 참여로 회사 내 그의 발언권은 크게 약화되었다. 그는 더 이상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장이 아니라 허수아비처럼 곳곳에서 제약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과거 그의 주변을 맴돌던 친구들과 사업 파트너들도 하나둘 그를 멀리했다. 그들은 조롱과 연민이 섞인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마치 광대를 보는 것 같았다. 최유라도 완전히 사라졌다. 아무런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다. 진우는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의 휴대폰 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였고 메신저에서도 그를 차단했다. 그는 그녀가 그저 독립적인 여성이 아니라 그가 더 이상 쫓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진우는 전례 없는 고독과 절망을 느꼈다. 그는 부를 잃었고, 지위를 잃었고, 사랑을 잃었고, 심지어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자존심마저 잃었다. 그는 매일 술과 후회 속에서 살았고, 초췌해졌다. 그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는 항상 지연의 그 평온하고 깊은 눈빛과 유 원장의 그 차갑고 무정한 조항들이 나타났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강지연 자선재단에 대한 뉴스를 보았다. 재단은 이미 정식으로 설립되어 운영을 시작했고 이수진이 재단 이사장으로서 여러 공익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이 후원을 받고 천진난만한 미소를 짓는 모습이 방송되었다. 진우는 이 화면들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그는 이 돈이 원래는 그의 것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그와 최유라가 흥청망청 즐길 자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수많은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이 되었다. 그는 갑자기 깨달았다. 지연의 유 원장은 그에 대한 벌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남긴 그녀의 마지막 공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으로 절망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었고 그녀의 가치가 다른 방식으로 이어지게 했다. 하지만 그는 헛된 욕망을 쫓다가 완전히 길을 잃었다. 진우는 텅 빈 아파트에 앉아 창밖의 수많은 불빛을 보며 끝없는 후회에 잠겼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는 반드시 지연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결혼 생활을 잘 가꾸었을 것이다. 그는 비현실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편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은 너무 늦었다. 지연은 이미 떠났고 그에게는 만회할 기회가 더 이상 없었다. 그는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그와 지연이 막 결혼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지연은 그의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눈에는 미래에 대한 동경과 사랑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역시 그때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었다. 다만 나중에 돈과 허영심에 부식되어 점차 방향을 잃었을 뿐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진우의 좌절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깨달았다. 만약 계속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연은 그의 재산 대부분을 빼앗았지만 비상테크의 40% 지분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남겨주었다. 그는 지연의 마지막 자비마저 헛되게 할 수 없었다. 그는 억지로 자신을 추스르기 시작했다. 그는 술을 끊고 생각을 다시 정리했다. 그는 회사의 업무에 진지하게 임하기 시작했다. 비록 지금 그의 권한은 제한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열심히 일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썼다. 그는 더 이상 허영을 재지 않았고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꿈꾸지 않았다. 대신 현실에 발을 딛고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했다. 회사에서 그는 유난히 겸손하고 조용하게 행동했다. 그는 다른 주주들에게 먼저 다가가 조언을 구했고 그들의 의견을 겸허히 들었다. 그는 더 많은 에너지를 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에 쏟아부으며 비상테크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이것이 단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연이 한때 쏟았던 피와 땀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았다.
비록 그가 여전히 회사를 완전히 장악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점차 동료들의 존경을 되찾았다. 그들은 그의 변화를 보았고 그의 노력을 보았고 그의 내면 깊은 곳에 뉘우침을 보았다. 이수진은 가끔 재단 대표 자격으로 회사 이사회에 나타났다. 그녀는 진우를 볼 때마다 복잡한 눈빛을 보였지만 이전의 냉담함과 조롱은 더 이상 없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그를 관찰했다. 그의 모든 변화를 지켜보았다. 진우는 자신이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며 지연에게 입힌 상처를 결코 메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었고 실제 행동으로 자신의 뉘우침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는 정기적으로 강지연 자선재단에 기부하기 시작했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그는 이런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지연의 뜻을 잇고 자신의 과거 잘못을 속죄하고 싶었다. 햇살이 밝은 어느 오후, 진우는 다시 지연의 묘를 찾았다. 묘비 속 지연의 미소는 여전했고 눈빛은 평온하고 깊었다. 진우는 묘비 앞에 흰색 데이지 한 다발을 놓았다. 지연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꽃이었다. 그는 묘비 옆에 앉아 조용히 자신의 최근 생활을 이야기했다. 그의 변화를 이야기했고 그녀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을 이야기했다. 지연아, 내가 틀렸어. 정말로 내가 틀렸어.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쉬어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당신은 당신의 방식으로 나에게 가장 깊은 교훈을 줬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그는 지연이 영원히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